시민사회 노동 네트워크의 김훈배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유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김훈배입니다. 예, 굉장히 훈훈해 보이시네요. 사실 뭐 버스는 이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지만 네, 특히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발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뭐 청년들이야 그야말로 BMW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네, 버스, 그렇습니다. 메트로 워킹.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대부분은 버스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어떤 동반자이죠. 버스에서 수없이 많은 눈물, 애환, 생각, 뭐 음악, 혹은 첫사랑 다 그런 추억과 기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 덕후셔요? 제가 일단 문제를 어떻게 관심하게 되는지 좀 과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좀 되게 힘들게 좀 자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적으로도 힘들었었고, 특히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좀 왕따라는 상처를 제가 크게 좀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 친구들이 아니야 이제 버스 기사님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항상 시간만 되면 늘 타고 몇 바퀴 같이 돌고, 또 식사 시간에 기사님 같이 밥을 먹으면 노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었고요. 그때 제가 꿈을 이제 버스 기사로 한정을 지었었다가 이제 서울시내 버스의 그런 비리를 좀 보고 나서, 아, 내가 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사님들께 받은 사랑을 내가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해가지고 보답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제 정책위원까지 약간 어린 나이지만요, 네,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기사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기사님들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별거 없었고요. 그냥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냥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내릴 때에서도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어린애가 그렇게 인사를 잘하니까 기사님들이 되게 이쁘게 그렇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 기억하셨다가 한 분, 두 분씩 말씀을 걸기 시작하셨고, 소문이 버스 났군요. 노선에 전 노선 기사님도 이제 맨날 돌다가 막 인사하기도 하고 같이 또 이제 우리 훈배는 훈남이야. 뭐 밥 한 번 사야지 뭐 이제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버스 기사에 사랑하는 마음이 예, 이제 버스 기사가 되겠다는 꿈에서 예, 제도와 정책을 갖다가 맞습니다. 디자인하는 사람을 바뀌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도권 우리 버스 큰 파동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체제에 대비해서 기사들의 어떤 초우 문제, 요금 문제 이런 것들이 한 1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골마 터져서 맞습니다. 파업 전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일단은 이번 파업 사태 때 마침 서울시가 특히나 이제 조합원이 가장 많고요. 무엇보다 찬성률이 96.6%의 압도적인 찬성률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파업 당일이 이제 제가 알바를 하러 출근해야 되는데, 버스에 출근해야 되는데 지하철로 가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노심초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 사실 이번 파업 문제 같은 경우에 서울시는 주 52시간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준공영제를 이제 일찍 2004년도에 최초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었고, 이제 당시에는 서울시 준공영제 자체가 이 대중교통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다 왔다, 이런 좋은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없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 지원이 투입이 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바로 이제 준공영제와 이제 연관이 된 케이스인데요. 준공영제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짚고 가자면요. 역시 전문가답네요. 네. 준공영제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재정 지원형이 있고, 수익금 공동 관리형, 또 지금 경기도에서 이슈가 됐던 노선 입찰제, 세 가지 정도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준공영제 의미 말씀드리자면,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업체입니다. 수익 보장형. 그렇습니다. 수익금을 이제 수익금 공동 관리형 체제로 해가지고 버스 업체와 지자체가 이제 반반씩 나눠 갖는 그런 체제고요. 버스 업체는 이제 정해진 운행 횟수에 따라 운행을 하고, 환승할인도 그 손실분을 이제 수익금 공동 관리형 체제 내에서 이제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이제 운전기사들의 근로 처우 개선이라던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 공영제 문화는 없고 준공영제인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노선이 있어. 황금 노선도 있고 비황금 노선도 그렇습니다. 있고, 돈을 벌면 버는 거고 못 벌면 못 버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콩나물 버스고 어떤 경우는 또 배차가 늦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노선도 도시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게 자기 기존 옛날에 황금 노선만 고집하다 보니까 환승도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나서서 당신들 그 노선을 갖다 노선 배정권을 우리한테 다오. 그 대신 우리가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당신들한테 주겠다. 이게 준공영제다 이 말인 맞습니다. 거죠. 예. 2004년도 도입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지난 MBC 뉴스데스크 보도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버스 업체 비리가 정말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2004년도 서울시가 이 준공영제 도입했을 당시에 만약에 버스 수익이 철도가 좀 개통이 되고 수요가 좀 감소하면 어느 정도 좀 차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차 대수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어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었고,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금 준공영제 자체가 그냥 세금 먹는 하마 이런 비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시민들의 편익 조정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렇습니다. 예. 이래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통제 기능은 없이 네, 그냥 그렇습니다. 세금만 들어간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 감사는 받습니까? 외부 감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확인한 결과 이게 1년에 한 번꼴밖에 안 됐었고요. 그나마 지금 서울시의 교통위원회에서 이 횟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좀 많이 추진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이게 좀 개선된 거는 좀 많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버스 정책 결정을 의결하는 노선조정위원회라든가 이제 서울시 버스정책 심의위원회라는 이 기구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요. 노선조정위원회는 시장님 직속 열리는 기관이고, 버스정책 심의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열리도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한 거는 이게 분명 시민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불구하고 버스위원 시민은 정작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2017년도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 시민 대표로요? 예, 심의위원회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단체 대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전문가 대표? 아니, 원래는 청년 당사자 그냥 이용자로만 아. 들어가 있었다가요. 지금 이제 일반 네. 시민들은 아직 못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예. 정말 저도 우리 동네 다니면 정말 민원 많이 받거든요. 예. 우리 동대문구예요. 예. 동대문구에서 왜 강남 가는 버스가 없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집값 안 올라간다. 의원님 강남 가는 버스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참 얘기를 해본들 뭐 답변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팀원이 갖고 딱 해보니까 동대문구에서 강남 가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강남 가는 사람이 없겠어요. 버스 만들어주면 가겠지. 과연 그쵸? 맞습니다. 그래갖고 뭐 우리 시의원 통해서 얘기해도 뭐 그냥 한 번 차 사고 네, 뭐 맞습니다. 마이동풍이지. 예. 그러니까 시민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이게 논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제 들어간 인원이 버스 운송사업주와 관계자분들과 노동자분들과 그다음에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전문가분들, 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뭐 한국교통연구원 뭐 물론 당사자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국책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 예, 그렇죠. 집단으로.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그 4월 24일에 이제 첫 회의가 열려가지고 위촉받은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그 회의 자체가 황당했습니다. 일단은 버스 정책과 하지만 이 운전기사님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어이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렇게 첫 발 내딛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나 여전히 이제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 인천이나 경기는 서울시의 반만큼도 아직 못 따라온 거죠? 준공영제. 한참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인천은 어떤 수준입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 그 수도권 지역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시행했어요. 2009년도부터 시행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서울시와 이제 똑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천시 자체의 규정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못 가서 서울시처럼 수익금 공동 관련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문제는 똑같은 인천 시내버스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력하는 업체와 비참여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천 시내버스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력하는 업체들은 버스 사업 조합 내 인천시 준공영제 협력협회라는 그 협회는 아예 집단이 따로 존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비준공영제 노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행간선, 보라색깔 급행간선이라던가 이제 광역버스, 아니면 저 영종도 내 버스라던가 저 인천 강화도 내 버스가 민영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안에 또 인천교통사 소속 노선도 있는데 그 노선을 공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영제 모델을 가장 객관적으로 띄고 있는 모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처럼 이게 시내버스 노선 체계 자체가 너무 이게 다양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분들이 느끼는 서비스 질도 확연 차이가 있기도 하고, 당장 이게 적자가 일어날 경우에 뭐 업체 스스로만 좀 약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만 하여간 저 순환하는 버스의 경우는 거의 이제 준공영제가 되어 있는 거죠. 시내만 당연히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민영제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민영제가 예, 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준공영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사실은 전면적인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요금 체계나 이런 것도 맞습니다. 동일하게 가고, 예. 그 다음에 노선 배정도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부가 자기 노선을 고집하면은 그거와 충돌을 피해가면서 준공영제를 갖다가 시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겠죠. 그럼 왜 그게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인천시 내부사는 잘 모르지만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채도 심각하게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소호 쪽으로 할 네.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는 재정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신 게 좀 많이 크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인 예상이 좀 듭니다. 이제 광역버스는 좀 이따 따로 다루기로 예, 하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 이건 수도권 전체랑 관계되는 그렇습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경기도는 60여 년 동안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해 오다가 이제 지난 2017년도 이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가 정말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 당시에 뉴스에서 정말 여러 유언비어 보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라이트가 점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운전기사가 졸다가 그때 사고를 낸 건데 문제는 그 기사님이 전날 20시간 이상 근무했다가 다음날 또 운전대 잡고 점심 식사 직후에 서울 회차에서 오산 차고에 돌아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노선. 문제는 경기도 버스들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을 60여 년 이상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경필 지사께서 이 사고를 어떻게든 대응을 하시려고 이 광역버스 준공에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서울 한 개 지자체 중에서 14개 시군만 진행이 되었다는 점. 또 이게 또 예산을 경기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점 때문에 이게 좀 졸속으로 시행했던 반쪽짜리 준공제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의 버스 죽음 위에 올라타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가는 버스를 도민들이 탔던 그런 것인데 그 문제가 이제 결국 터지니까 이제 졸속적으로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도입하다 보니 포함되는 지자체와 거부한 지자체. 이제 경기도는 아무래도 좀 광역적인 측면이 있겠죠. 어쨌든 넓으니까 의정부에서 수원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함된 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건 정말 광역과 기초가 협심해서 잘 노력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이 광역하고 기초 거의 다 일치가 되니까 장들이 이제 좀 차제 그런 개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그 광역버스 준공제 해당이 안 되는 노선들은 어떤 기준이 있냐면 출퇴근 시간대 상관없이 경기 방향, 서울 방향이나 모두 다 손님이 많은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준공영제로 뭐 적자를 메워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 흑자잖아, 흑자 아니에요? 네, 특히 대표적인 지역이 성남시와 고양시는 거의 광역버스들이 흑자겠잖아. 그건 뭐 출퇴근 시간에 뭐 평상시도 많고요, 물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인천, 경기에 이제 광역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그럼 서울, 인천, 경기에 광역버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용자 입장에서 좀 있고 분명히 이거는 종사자분들도 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때 처음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버스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도권 전철, 버스, 도로, 대출 매연 이런 것들 다 하나로 수도권 광역교통청에서 통일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랑 다르고 경기도지사랑 인천시장하고 다르고 또 당이 다르면 더더욱 다르고 또 본인들의 목표 정치적 목표가 다르면 또 다르고 막 이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갖고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이렇게 통일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것도 그렇고 일단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도 이제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용역 발주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보다는 약간 버스 노선의 근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 경기교통공사와 대광이가 좀 잘 서로가 잘 협력해서 좀 지냈으면 마음이 있고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서울시내 버스도 준공영제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제입니다. 똑같이 마을버스 민영제고 이건 경기도나 인천시 모두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마을버스의 경우는 약간 예외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이건 위탁회에서 일로 약간 개선이 좀 되고 돼야 할 텐데 이게 서울 마을버스도 이게 민영제고 그냥 노선 변경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어도 차량 증차 권한도 서울시가 갖고 있으나 전적으로 이제 노선은 구청이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체계인데 문제는 이게 2013년도부터
증차가 필요한 마을버스나 아니면 새로 신규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을 지었다 보니까 노선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수소차, 전기차 예. 이거 한 대 사면 한 예. 3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을 맞습니다. 지급하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면 그 대중교통 버스를 수소나 전기로 바꾸고 예. 거기다 200원씩 그 교통요금 올리는 거 예. 그거 더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순서를 수소차나 지급할 거면 수소차나 전기차 대중교통 거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좀 해주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면 타당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제가 한번 타보긴 타봤었는데 이게 일반 가스차에 비해서 이게 지금 기술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실제 지금 서울버스 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체제와 이제 가스를 동시에 구동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가 되게 기사님이 기피하는 차량 1위인데요. 이게 엔진이 이게 중형버스 엔진에다가 이게 차가 멈추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멈추면 자동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다시 이제 시동이 켜진 방식인데 이게 제동이 너무 좀 불편하다. 예, 안 좋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많이 벌어지고 이런 불편함이 좀 있긴 있어서 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보완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번 논란을 보면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야 이거 뭐 결국 시민 요금 올려서 때우든지 아니면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그렇습니다. 얘기했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이 근로 환경이 좋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시민들이 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점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경기도 문제 좀 보면요. 이게 제가 지난 5월 9일날 경기도청 북구청사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추진하신 그 세경기 중고형제와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전 사실 개인적으로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그때 질의응답 시간에 버스 업체 이제 세 군데 이제 대표이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발언을 진행하시는데 그 업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 전체를 독점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수익 이제 흑자 업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배차 시간을 정말 촉박하게 주면서 신호 위반 교육에다가 거기다 어느 업체가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분들 근무를 거의 이틀에서 3일간 연속으로 격일제 근무를 시키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는 원적으로 중고용제도 물론 좋지만은 이 버스 사업주들이 수익 운전기사분들께 제대로 그냥 분배해야 되는 이런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무조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우리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하고 지금 기사 수급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왜 중공제 안 하려고 하냐 이런 운전기사 근로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것은요 그렇게 운전기사님들을 근로환경 열악하게 하시는 대표이사님들께서 이 중고용제 때문에 무작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를 펼치신다는 게 저는 어디서 감히 이렇게 운전기사 근로 운운하면서 이렇게 핑계 대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좀 반성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 김은배 의원님 보니까 진짜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이런 그 토론회 같은 것도 그 전에 이렇게 같이 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김은배 선생이 이렇게 버스 덕후가 된 과정에는 우리 짜장면 사주신 우리 기사님들이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스승의 날 뭐 카네이션이라도 사갖고 갔습니까? 아 제가 사실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안 챙겼는데 근데 진정한 스승이잖아요. 예, 학교에서는 왕따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가기도 싫고 뭐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절감을 못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인생의 스승인 이 분들한테 내년에 한번 카네이션 나중에 이제 이 버스 전문가의 명성을 날려갖고 어떤 그 정책을 입안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경기도의회나 뭐 인천시의회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짜장면 사주신 그분들 찾아가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총 13분인데요. 13분께 제가 시간 내면 반드시 제가 식사를 하고 대접하고 제가 예. 고맙습니다. 이제 교통약자 이동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서울시가 지금 저상버스가 40% 된다고 하던가
그런데- 44%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근데 향후 몇 년 이내에 한 100% 실현하겠다고 하잖아요. 2023년도에 저상버스 전체적으로 도입하시겠다는 시장님 공약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이 청년자치정부가 이제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 안에 청년청이라는 곳이 생겼고 그 안에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이게 서울 청년들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이렇게 직접 제안하는 이런 활동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작년에 장애 인권분과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나눴던 것이 이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해야 하자 한번 이 저상버스 문제 한번 건드려보자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문제는 서울시 저상버스가 44%가 이게 도입이 되었어도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하면 이제 서울시가 이제 중공영제 체제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감시를 또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요. 업체들이 받아야 되는데 저상버스 출고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더 좋게 주고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는데 이 업체들이 인센티브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정작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탈 때 이 대응을 실제로 못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게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기도 하고 배차 시간 순서가 너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외면을 하는 이런 상황에 너무 직면해 있어가지고 제가 저상버스와 이 계단 있는 버스를 어떻게 하면 개수에 따라서 좀 균등하게 배차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제안하다가 운전석 옆에 보면 그 배차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사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걸로 한번 해서 뭔가 팩트를 한번 던져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어플로 한번 이용하면 차량 번호라든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상버스 있는 노선 하나를 골라가지고 시간표를 이용해서 첫 차부터 막차까지 저상 일반 차가 어떻게 비율되는지 일주일치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18년도 서울 청년의회 때 그걸 뿌렸었습니다. 무대 그 자료를 뿌렸었는데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표정을 낸 적이 있었고 왜 당황했죠? 진짜 발로 뛰네요. 일단 저상버스가 시간대별로 그냥 8대가 몰아서 운행하다 일반 버스는 계속 오다 보니까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러시아워 시간 같은 때는 계란버스를 갖다 막 내보내고 뭐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순번이 같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법칙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배차 순서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그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버스 정거장에 있으면 왜 이렇게 5분 후에 온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거기다가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표시를 뜹니다. 뜹니까? 뜨는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무작정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다음 버스여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지. 5분에 온다는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저상버스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후에 올지 2시간 후에 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회사가 순서를 어떻게 조율하냐에 그걸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배차 시험을 자료를 던졌었고요. 그거보다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정책 제안 전에 이제 서울시 교통과에게 저상버스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달라. 응답이 수요 없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요 없음 응답이 자체가 말이 안 됐었고 서울시가 지금 저상버스 도입률이 가장 높습니다. 일단 대수도 가장 많고요. 지금 약 7,400여 대 중에 약 3,200여 대가 지금 저상버스니까 이거는 적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수 자체가요. 근데 이걸 단순히 수요 없다고 응답하는 것은 서울시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팩트를 어떻게 던질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던 것이 저상버스 운행 비율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고 그 후에 한 달 후에 이제 서울시가 저상버스 균등배차제라는 정책을 이제 도입을 꺼냈었고 무엇보다 더 감사했던 거는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서비스 평가 점수에도 반영을 하는 조치를 만들어서 참고로 서울시의회에 만들었던 그 노선에 운행하시는 곳이 저상버스가 8대가 없었다가 이제 지금 한 대만 빼고 다 저상버스 교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균등 배차 간격 이거 갖다 도입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휠체어를 갖다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 같은 게 따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타기가 편한데 뭐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거나 사람들이 많이 점하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장애인이 실제로 말해준 사례 지하철 탔는데 아니 몸이 불편하면 집에나 있지 왜 돌아다니냐 그런다는 거. 정말 그 얘기 하신 분의 인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편한 시선이 사람들이 나가기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저상버스를 아무리 많이 해놔도 그렇죠. 그런 시선이 있는 한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게 여기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곳이다라고 딱 휠체어 타면 맨 처음 왜 우리 노약자석은 있지만 장애인석은 있지만 휠체어석은 없잖아. 휠체어가 머물 수 있는 공간 있어요? 그 저상버스를 보시면 그 시트가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보시면 약간 조금 높이가 낮은 시트가 있습니다. 그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으면
휠체어가 그 안에 탈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휠체어 벨트를 채울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동안 이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너무 부족했어. 저도 고백하자면 휠체어 탈 때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시선이 사실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저도 반성하는데 장애인권분과 그때 같이 활동하면서 저희 분과장님이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같이 이제 지하철과 저상버스 타보는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장애인이었다가 만약 사고 당할 때 제가 장애인이 되면 저도 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하철은 거의 못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문이 예. 열리고 닫히는데 아무도 길을 양보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30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예. 휠체어가 이렇게 딱 차문이 계단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펴지고 휠체어 타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간이 막 2분 이렇게 걸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사례도 이제 휠체어 승객이 오면은 이제 개찰부부터 영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강장과 그 출입구 사이에 좀 단차가 생기면 그 발판이 있는데요. 발판에 자동 올려준 다음에 하차역에도 영문이 그 앞에 바로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전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하철도 한번 타봤었습니다. 같이 출입문에 한번 깰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74년도에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1기 지하철 1, 2, 3, 4호선과 5, 6, 7, 8호선의 운영 업체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고 스크린도어 관리 자체도 이게 두 공기관이 너무 다른 차이였다 보니까 이게 승강장 단차를 이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분과장님이 휠체어 타셔가지고 신차가 그 되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강장하고 출입구 사이 단차가 한 요 정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판이 있어야 되고 영문을 일일이 다 굴려야 되는데 지하철 기관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휠체어 승객이 타면은 영무원이 출입문 직원하는 차장에게 무전기로 장애인 휠체어장애 승차하니까 출입문 조금만 이따 닫아라는 안내방송 해야 됩니다. 그러죠. 탈 때는 저희가 분명 그게 잘 되어 있었는데 하차할 때는 영문분이 똑같이 발판 갖고 내려오셨는데 차장한테 전달 안 한 겁니다. 무전기로. 하차다가 출입문에 깰 뻔한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해 이제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하철 역별로 이제 단차나 그 발 빠짐이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 승차 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제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잘 준비한 거는 이제 지하철 노선별로 이제 역사 단차라던가 그럼 발 빠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조사한 표입니다. 정말 발로 뛰는 분이네. 정말 이게 우리 주민들 대표가 공무원들이 이런 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줘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단차라는 게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승강장과 출입구간의 높이 차이. 그러니까 이 차이. 맞습니다. 이게 한 1cm 차이만 해도 사실은 절망과 같은 거거든요. 타기 힘듭니다. 전동 휠체어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저상버스 얘기하니까 제일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들. 아이고 계단 때문에 버스 못 타다가 저상버스 하는 데니까 제일 고마워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장애인들은 동네 가면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상버스 하기로 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장애인들 무슨 그 모임이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할머니들이었는데 할머니들이 뭐 제일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절망감을 느끼는 게 노인정에 가든 뭐 주민센터에 이 취미 교실을 갈 수 있다가 성당이나 교회를 갈 수 있다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을 못 올라갈 때 사람들이 절망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고립되고 그러면서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상버스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장애인화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우리 정말 덕후시네요. 그냥 불과 벌써 1시간 가까이가 지나갔는데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파업 문제도 좀 그랬었고 그때 출근했어야 되는 상황에 버스가 멈췄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근데 다만 저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 이동권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가 일단은 없는 예산을 쥐어짜면서까지 일단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나 나도 휠체어 타고 직접 버스를 타보겠다는 체험을 공약하셔가지고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단순히 체험이 이게 일시적 그치는 게 아니고 교통을 책임지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버스 정말 한 번에 좀 타보셔가지고 좀 정책을 만드셨으면 마음입니다. 한 번 타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단차 있으면 없으면 몇 군데 가서 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르거든. 맞습니다.
한 번만 봐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우리 시정 그런 시정을 갖다 기대하면서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배 선생님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감사합니다. 훈남 훈배가 만든 훈세상, 정말 마음에 저도 훈훈해집니다.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또 한 번 우리 또 일 나가시는데 제가 글로 갈게. 점심시간에 같이 만나서 해요. 현장 가셔도 되잖아요. 저희가 참고로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서울교통공사 출범 2주년인데요. 이제 30일에 이제 저희 네트워크와 서울시 의회가 이제 같이 공동 주관해서 서울교통공사 출범 2주년 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의원님도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5월 31일 그 메모 좀 해놓고요. 예, 30일입니다. 예, 30, 예, 30일. 53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